자, 예.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예. 노조법이라서 아무래도 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이게 안 해보니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어도 한번 들어놓으면 괜찮아요. 한번 들어놓으면 괜찮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 지금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동차반을 수업을 하면 거의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대신 이거를 4주 4번 정도 나눠서 하겠죠. 수업 시간 자체를. 그래 하나씩 이해를 시켜드리긴 하는데 이게 여기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 동차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한번 훑어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보시면 40페이지 보시면 효력 확장입니다. 효력 확장. 이건 뭐냐면 노동조합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랑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으면 되게 좋은 거잖아, 그죠? 좋은 거니까 이겁니다. 단체 협약 체결하기가 느낌이 어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예. 노동조합 체결하고 단체 교섭 해놨더니 거기서부터 문제 발생하고 또 쟁의행위하고 또 달래가지고 다시 안 치고 협약.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생각보다 확장을 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 구속력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뭐였죠? A 회사에 A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즉 기업별 노조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들한테 적용시키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게 조항 잠깐 볼까요? 법 규정 35조 일반적 구성을 잠깐 보면, 하나의 사업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뭐 과반수 아니야? 반수 이상의 하나의 단체 협약 적용받게 된 경우,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만 적용받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 당의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오케이. 뭐 이거 무인승차 이런 건 다 빼고요. 지금은 요것만 보자고요. 보시면 반수, 그리고 하나 뭐 요게 되겠네요. 반수 이상 그리고 상시 동종 근로자, 요거에 대해서 이런 거요. 그러면 취업규칙에서 봤을 수도 있겠지만 단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시 동종 근로자, 어떤 근로자를 보느냐 이거죠. 정규직이 있을 거고 일용직이 있을 거고 아르바이트 있을 거고 기간제 근로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할 수 있어요. 그게 나온 게 판례입니다. 보시면 일반적 구속력은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예. 너무 전면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내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로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보시면 양가로 1번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적용이 뭐냐? 판례는 물지공고 보세요. 하나의 단체 협약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의 기간의 정함의 유무, 근로계획 명시에 구애됨 없이 뭐다?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 근로자 전부를 봅니다. 기준으로 전부. 알바, 기간제 근로자 필요 없다 이거지. 다 포함. 현재 나와서 일하고 있는 애들 다 넣겠다. 그 중에 반수 이상이 적용돼야 된다. 양가로 이번에 동종의 근로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밑줄 거 보세요.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차라리 노마자 3번을 알아두세요. 지역적 단위의 일반적 구성형인데 이건 뭐냐면 일단 조항을 읽어보면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지역적 구성형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이랑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 적용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이
당의 단체 협약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노동의 의결을 얻어 당의 지역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당의 단체 협약을 결정할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관악구 신림동에 하나가 너무 좋아서 3분의 2 이상 적용받으면 뭐 다른 업체도 적용시키겠다. 일단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판례가 나온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조그마한 노조 있죠. 우리는 노조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따로 단체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효력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A라는 지역에 단체 협약이 있어. 근데 여기에 A-라는 기업의 노조가 아주 미미하게 있습니다. 3분의 1도 안 100분의 1? 근데 얘는 별도의 단체 협약이 있어요. 심지어 잘 운영돼. 그러면 지역적 구속력을 통해서 이거 제끼고, 야, 우리 지역적 구속력을 통해서 이거 니네 거 없애고 이거 적용할 거야. 법적으로는 맞지. 그죠? 취지상 맞나요?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의 취지가 뭘까요? 생각 잠깐 해보면 단체 협약이 좋은 게 있는데 니네가 적용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확장해 줄게 이겁니다. 지네가 알아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애까지 부셔가면서 확장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판례는 당연히 취지를 기점으로 합니다. 보시면 밑줄 긋은 거 보세요.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권 행사해서 이미 별도의 단체 협약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이 취지랑 맞죠? 이미 잘하고 있는 애까지 부셔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보십시오. 요거는 42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취지를 되게 많이 알아두세요. 어렵진 않은데 보시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바뀌었죠. 3년으로. 옛날에 2년이었는데 지금 3년입니다. 법 규정이 3년으로 나와 있고 노마자 3번의 판례 제도 취지 이걸 잘 봐두십시오. 왜 유효기간을 정할까요? 단체협약 이렇게 하자. 이거부터 보실까? 체결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유효기간을 정해놨을까? 한번 정해놓으면 끝까지 가지. 왜 유효기간을 정해놨을까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래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근데 3년으로 개정된 취지는 뭐냐면 2년으로 해놨더니 2년 동안 단체 교섭을 했는데도 협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 거예요. 밀려 있어. 지금 22년인데 20년도 단체 협약도 체결이 안 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유명한데 거기는 진짜 그래요. 왜? 그만큼 빡세니까. 그래서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취지가 뭐냐? 판례는 보시면 노동조합법 제32조 1항 유효기간입니다. 2항에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 못하겠죠. 옛날 거 적용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는데 뜻이 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시대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겁니다. 2번 보시면 법내 연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항 밑줄 긋은 거 보세요. 단체 협약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이미 끝났습니다. 유효기간 3년이.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 협약의 효력을 종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당사자 일방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에 6개월 전까지 상대가 통과하면서 종전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의 약정이 있어요. 유효기간 끝났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 한 6개월 정도 이전 협약을 유지하자. 조항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끝나도 따른다는 거지. 왜? 취지가 있어요. 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법 위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3년인데 3년 위반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네. 취지를 보면 요겁니다. 밑줄 긋은 거 보세요.
노동조합법 제32조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자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이거예요. 단체협약 공백 상태를 막는 겁니다.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를 발생을 각적 피하는 목적으로 사전에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 자, 불확정 기한부는 뭐냐면 기한이 없는 겁니다. 6개월에 정해놨으니까 문제지 다음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라고 해도 일단은 유효한 거예요. 왜? 단체협약 공백 생기면 뭡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근로조건 우리가 8시부터 9시부터 18시 근무하고 그 다음에 휴일 없고 연장 없어. 이런 근로조건을 정해놨는데 유효기한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것도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죠? 9시부터 18시 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뒤에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백 상태가 있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공백 상태는 채무적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노조 사무실 같은 거. 유효기한 만료됐다고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을 해서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보시면 사전에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유효기한이 경과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새로운 단체 협약 체결 시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하되 아까 제가 본 거 있죠? 6개월 안에 당사자 일방입니다. 합의도 아니고.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해지해버릴래. 해지할 수 있답니다. 밑에 보시면 6개월의 기간을 둔 해지권의 행사로 언제든지 그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단체 협약을 실효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조항 넣어줘도 된다 이거지. 그 정도. 3번 보시면 연장 기한이 3년의 제한을 받는지입니다. 연장 조항이 있어요. 불확정 기한부. 이게 아무 말 없으면 3년 조항 받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 일률적으로 3년 제한 대신은 아니한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경우 있어요. 단체 협약에 그 6개월 안에 일방 해지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협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안 되겠지. 왜? 법에 있는 걸 제끼면 안 됩니다. 법에 있는 거, 법에도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일방 해지권을. 그러면 밑줄 그은 거 보시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요거 취지 판례를 좀 잘 알아두십시오. 문제가 나오면 그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넘어가시면 요건 잘 아실 것 같은데 44페이지 단체협약 실효 및 치료의 근로관계인데 아까 잠깐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기본적 부분을 근로조건이라고 생각해 버리십시오. 아예. 그럼 이해가 좀 쉬워져요. 자,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별도의 자동 연장 조항도 없어요. 3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와 노동조합 측 사이에 단체협약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면 자동 연장 조항도 없고 그러면 사용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이 없으면 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는 적용 안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이나 이런 게 적용되고 있었는데 유효기간 만료돼서 못 받아. 할 말 없죠. 왜? 만료됐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안 한 건 이쪽에 잘못도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근데 이겁니다. 이미 3년 동안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 조합원들은 근로조건이 구속돼서 근로조건에 맞춰서 근무를 해오고 있었죠. 이게 뭐냐면 주범적 효력이고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에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8시고 우리는 연장 휴일 근로가 없었던 거고 우리는 1년에 100% 이상의 상여금을 받았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 이미 나는 그 근로조건이 내 단체협약의 내용이 내 근로조건으로 들어와서 이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근로계약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들어와서 하나로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다? 단체협약 효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규범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실효 여후요라고 합니다. 효력을 좀 인정해 줘야 되냐 이런 부분. 채무적 부분은 뭐다? 이거야 조합원의 특수한 사항이 있어요. 개별적 근로관계에 포함돼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채무적 부분 뭐예요? 노동조합하고 관계가 끝난 겁니다. 지금 단체협약하고. 자,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관계 끝났다고 생각하면 방을 빼야지. 이건 뭐예요? 원칙적으로 만료 끝 없어요. 인정해 주는 거.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원래 빼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노맛 그 44페이지 판례 태도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 규범적 부분. 양가로 1번 근로계약 화체설의 기본 원칙. 요거를 좀 자세히 봐놓으십시오. 보시면 판례는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됐다고 해서 출근 안 할 거야? 아니잖아요.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근로조건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 화체설이라고 보고 저 위에 원칙 판례는 X 표시들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보시면 이거예요. 규범적 효력 인정 오케이. 근데 새로운 거 체결되면 뭐예요? 이전 거 인정 안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밑줄 본 거 보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아있지 않다. 채무적 부분 보시면 채무적 부분이 나오기가 좀 힘든 게 이 조합사무소가 나왔어요. 30기인가? 30기 문제에서. 그래서 조금 다시 내기는 조금 그렇고요. 근데 원칙은 잘 알아두세요. 원칙 보시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사용자랑 노동조합 사이의 계약입니다. 노동조합이 받기로 한 거.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되면 뭐다? 원칙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맞아요. 사라지겠지. 임대인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방 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야? 노조 전임자. 뭐다? 유효기간 만료되면 원직 복귀해야지. 그죠? 나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그리고 양가로 이번 조합 사무소인데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의 사용의 수익이 종료된 때. 자, 이게 뭐냐면 민법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자 보세요. 사용대차 개념이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쓰는 게 아니고 공짜로 내주는 느낌. 조합사무소 사업주가 임대료 받나요? 안 받아요. 내주죠. 왜? 조합 활동을 위해서 노동상권 향유를 위해서 내주는 겁니다. 약정이 있으면 모르는데 약정이 없으면 뭐냐면 저 상대방이 다 쓸 만큼 썼다.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겠구나 되면 반환을 하는 겁니다. 주인한테.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사업주겠지. 그러면 그 약정이 없을 때 반환 시기, 사용 수익이 종료된 시기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시기로 봐도 되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오케이? 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애를 쫓아내면 조합원들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거예요. 근데 요건 제가 이거 보고 한번 말씀드리고 좀 특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강남에 되게 유명한 땅덩이였어요. 거기에 조합사무소가 있는데 공짜로 해주니까 기업에서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임대인한테 주고 싶은데 단체협약 효력기간이 만료가 됐고 주려고 했더니 얘네가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럼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받아야지 해서 사업주가 어떻게 했냐면 강남 아니고 조금 싼 데다가 얻어줬어요. 근데도 못 뺀다 이거지. 그때 이제 문제가 돼서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보시면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데 반환도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 민법 613조 사용대차입니다. 밑에 보세요. 밑줄 그은 거.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해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무슨 말이냐.
유효기간 만료됐다고 노조 사무실 바로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네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기다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온 뒷부분이 뭐냐면 특히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읽어보세요. 뒤에 거 붙이면 예컨대 기존 사무실 면적이 과대해서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 사유가 생겼을 때 있어야만 그 사무실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내놔라. 뭐예요? 이게 그겁니다. 지금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줬어요. 왜? 땅값이 너무 세니까. 땅값이 너무 세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딴 데다 얻어줬습니다. 예? 그냥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46페이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단체 협약까지는 오케이. 교섭에 나오지 않거나 단체 협약에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거를 교섭에 나와라. 그리고 단체 협약을 지켜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과 연결된 게 뭐다? 쟁행입니다. 쟁행. 다만 이 쟁행위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면 어떻게 돼요? 폭력행위 하면 안 됩니다. 재산 부시면 안 돼요. 근데 막 다 부시고 막 얼마 전에 화물연대 파업에서 쇠구슬인가? 그거 쇠총 싸가지고 잡혀갔죠. 그런 거 불법이에요, 불법. 헌법상 단체 행동권의 종류라고 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위법하면 안 됩니다. 정당하면 노조법 4조에서 정당한 쟁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쟁행위가 정당해야겠네. 뭐뭐 본다? 누가 할 건지 할 만한 애가 해야겠지. 노동조합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깡패들이 와가지고 한다. 안 되겠고. 목적은 뭐였어요? 교섭 대상하고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자, 쟁행위를 하는 이유를 봤더니 교섭 대상도 안 돼. 왜? 정권 교체해달라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쟁행위 목적도 정당하지 않겠지. 그래서 교섭 대상하고 안 되고. 수단 방법 봤더니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과 합리적으로 제약해서 규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부 아무것도 못하도록 다 점거해버린 겁니다. 다 점거해버렸어요. 최소한의 생산시설은 유지하게끔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용광로 같은 거 있죠. 그게 한번 멈추면 다시 작동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용광로 자체를 돌릴 수 있게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요. 그게 수단과 방법.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절차. 이건 좀 잘 알아두세요. 노조법 37조 보면 37조에 쟁행위 찬반 투표가 있습니다. 37조 맞을 거야.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찬반 투표 거쳐야 돼. 왜? 왜 거쳐야 돼? 쟁행위 했어요.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판단 언제 납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를 법원에 판단을 맡겼을 때 쟁행위가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다 판단이 납니다. 그러면 참여를 할 때 조합원으로서 쟁행위가 부당해, 그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다? 야, 너 잘못되면 책임 떠안을 수 있어. 확실히 알고 인지하고 결정해 해야 하기 때문에 뭐다? 찬반 투표를 무조건 실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다다. 쟁행위는 밭입니다. 밭. 기출 밭. 예, 내기 딱 편해요. 보시면 법 규정 보시면 찬반 투표가 30조가 아니었네요. 37조가 기본입니다. 기본. 보시면 37조 보세요. 법 규정. 쟁행위는 그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실세 위반해서는 안 된다. 나와 있고요. 판례태도 보시면 원칙. 이거는 그냥 암기. 쟁행위 문제 나오면 이거 먼저 쓰고 시작합니다. 37조 쓰고 원칙 판례 쓰고. 보시면 그 주체는 단체교섭 주체가 되겠지. 예? 그리고 목적 아까 말한 거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 그 밖에 헌법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법의 노조 봤죠? 법의 노조. 아까 봤습니다. 신고증 못 받은 애들 그래도 뭐다? 노동 상권을 인정해 준다. 그래도 보면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가 있는데 보시면 밑에 신고증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해서 신고증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해서 노동기본 향유주체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뭐다? 법의 노조도 쟁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쫓아내버리면 되지. 그죠? 살쾡이 파업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부기관이 위에 상부기관 모르게 그냥 파업하는 거. 안 되겠지. 안 되겠지.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 지부분해. 요거는 조금 알아주세요. 동그라미 1번. 지부분해는 밑에 있는 애들이 파업하는 겁니다. 지부분해는 독립적 노동조합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쟁의의 당사자 인정될 수 없어요. 없고 예외를 잠깐 볼까요? 예외는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하부 단체인 분해나 지부가 봤더니 일반 노동조합이랑 똑같이 행동을 하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보면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의 조직이나 조합원 관한 고유의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 협약 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나오려면 앞에 나와요. 앞에. 네, 그래서 또 넘어가시고 목적의 정당성 보세요. 노마자 이번 판례 태도 잠깐 볼까요? 판례 태도 어디서 봤습니까? 이 판례 교섭 대상에서 봤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는 단체 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33조 1항과 노조법 29조 그리고 플러스 뭐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교섭 대상에 올라와야 그걸 거부했을 때 쟁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이 뭐냐면 주된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거예요. 쟁행이 막 합니다. A, B, C, D, E 목적으로 막 해요. 근데 봤더니 나머지는 다 뭐 관련이 별로 없어. 보니까. 근데 얘가 주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거예요. 뭐 우리 뭐 추석 상여 좀 많이 주세요. 뭐 그다음에 이거 우리 뭐 이거 근로조건 있을 때 뭐 출퇴근 버스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주세요. 우리 빵 좀 맛있는 거 간식으로 좀 주세요. 이런 건데 갑자기 그때 보니까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정리하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주된 목적은 뭐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사업주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교섭할 때 그래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들어줄게 했어요. 근데 얘네가 갑자기 쟁행이 빵 해버리면 결국엔 뭐다? 주된 목적이 뭐였다? 정리해고 금지였다.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게 뭔지 그거 보시면 판례는 목적이 여러 가지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정리해고 막 이런 걸로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 그 쟁행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 즉 뭐다? 아까 그 B 있죠. 지운 거 그거 가지고 쟁행의 목적 판단하겠다 이거지. 나머지 건 필요 없고 왜? 나머지 거 어차피 안 할 건데 뭐 그죠? 구체적 검토 보시면 이건 그겁니다. 아까 그 기업 매각 봤었죠. 기업 매각과 관련해서 그 매각 자체는 상관없는데 거기에 딸려온 후폭풍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근로조건과 그때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보시면 밑줄은 거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반대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거 실질적 목적이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밑에 거 보시면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이상한 건데 보니까 밑에 보세요. 노동조합 핵심적인 관심 사항은 연구 자율 수호 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여 이를 처해를 구한 것이고 그 뜻은 조합원의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교섭 당해 볼 수 있다. 자,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과 관련돼 있다면 오케이 해주겠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위에 거는 실질적 형식적으로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예 구조조정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경영 사항에 침해되는 경우는 안 돼.
근데 밑에 거는 봤더니 그냥 뭐 연구소 자율 수화 운동인데 봤더니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주된 진정한 목적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판례는 그게 기준입니다. 양가로 1번을 좀 알아두세요. 양가로 1번을. 그 다음에 절차의 정당성인데 보시면 보시기 전에 요거 좀 보실까? 우리나라는 쟁행이 들어가기 전에 조정 전치주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특성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분쟁 발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에 조정, 서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45조에 있고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지 않고 행한 쟁행위는 뭐예요? 원래는 위법입니다. 위법이에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조정이 안 됐을 때가 있고요. 신청을 했는데 그 조정 기간이 도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어요. 기간이 지날 때까지 얘기는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된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돼서 쟁행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조정 안 거쳤네. 그죠? 그래서 조정원칙 위반으로 쟁행위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기간이 경과된 거 이거 한쪽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아니야. 당연히 얘기가 안 되니까 쟁행위를 했겠죠. 그죠? 당연히 얘기가 안 되니까 쟁행위 하려고 마음 먹었겠지. 그러면 이게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판례는 뭐냐면 이거 정도면 쟁행위를 거친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조정전치 안 거쳤으니까 뭐다? 쟁행위 절차적 정당성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사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조정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기간 동안 당연히 안 돼. 그러니까 쟁행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신 뭐다? 원칙은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조정 전치주의니까 조정 절차 안 거치면 안 돼요. 보시면 판례 태도 보세요. 우리 45조 있습니다. 조정 전치는. 판례 태도 1번.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행의 정당성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부 45조 조정 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고 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얘기 들어보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정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 결여된 건 아니다. 그 정도. 네, 2번 보시면 행정지도와 쟁행위 정당성인데 이거 행정지도가 내려질 수도 있어요. 보시면 들어가 두세요. 자주적 해결에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점 사용자 측의 교섭 거절로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노회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조정 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점. 이게 뭐냐면 조정을 신청한 거예요. 조정 신청했는데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안 해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쟁행위를 못하게 하면 뭐예요? 이거 단체 행동권 자체를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정이 종료된 겁니다. 기간이 지나서. 그리고 조정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노의 행정지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의 쟁행위는 노조법 45조 규정에 이른 조정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밑에요. 실제 중노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 결정을 해야만 조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행정지도 거친 것도 조정 거친 걸로 본다.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조정 기간의 경과 잠깐 보시면 똑같습니다. 조정 기간 경과된 건 뭐예요? 아니 그냥 기간이 경과된 거예요. 그렇다고 조정 절차 안 거쳤다고 해서 쟁의행위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주근거 보면 노동위원회 조정 결정이 없더라도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 4번은 뭐냐면 좀 다릅니다. 자, 4번 잠깐만.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쟁의행위가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A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야 우리 B도 하면 안 돼? 그랬을 때 원래는 추가하면 안 되지. 왜? 이거 다 모아놓고 그 찬반 투표 하려고 근데 봤더니 너무 밀접한 거야. 그러면 추가해도 된다. 보시면 원래는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면 따로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밑줄 거 보세요. 쟁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 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의 새로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 위한 별도의 조정 절차 및 찬반 투표 거쳐야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추가해라 이거지. 추가해라.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는 나오기 좀 힘들죠. 나올 거면 찬반 투표가 나올 거예요. 조정 전치보다는. 자, 넘어가시면 찬반 투표 나오는데 요건 조금 꼼꼼히 보죠. 예. 그래서 41조에 있습니다. 법 규정은 52페이지 보시면 읽어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예 못해요. 쟁의행위를 아예 못합니다. 종사자 근로자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찬반 투표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뭐냐면 우리가 노조법도 그렇고요. 개별적 근로관계법도 그렇고 과거 판례와 최근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 과거 판례와 최근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그럼 일반적으로 과거 판례와 최신 판례가 나오면 어때요? 최신 판례가 과거 판례를 바꾸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를 더 많이 쓰죠.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조금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과거 판례가 있고요. 최신 판례가 있는데 특이하게 입장을 바꾸는 거에 한정하지 않고 비판과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써줘야 됩니다. 왜 최신 판례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보시면 이거예요. 과거 판례는 찬반 투표 아까 조항에 뭐 써져 있어요? 직접 비밀 무기명. 근데 노동조합의 성격을 잠깐 생각해 보면 강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강성이라고. 그럼 내가 반대할 수 있을까? 쉽게? 그죠? 무기명 찬반 투표 하면 좋지. 근데 대부분 노동조합이 어떻게 했냐? 총회를 쫙 하고 여러분 우리 쟁행위 결사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반대할 분들은 손을 들어 이의 제기하십시오. 들 수 있어요? 듣는 순간 큰일 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형태가 확보되어 있으면 과거 판례는 쟁행위 찬반 투표 거친 걸로 봐버린 거예요. 최신 판례는 야 그렇게 되면 공개 결의, 사후 결의, 대리 투표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야,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거. 그래서 판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잘 보고 써줘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써놨죠. 양가로 노마자 2번.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의 정당성. 원칙은 뭐야? 무효. 근데 1번 과거의 판례는 뭐냐면 판례는 절차를 따라서 정당한 객관적 사실이 있거나 이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 이런 거예요. 총회에 전원 참석했습니다. 결사 참여 그거 할 때도 다 인정했고 긍정했고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찬성했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 투표해야 되잖아. 투표. 그죠? 보시면 왜 투표해야 된다고 했어 아까. 이거 참석했다가 쟁행위 위법성 판단 받아서 손해배상 물면 박살 납니다. 근로자들. 그러니까 니네 잘 알고 판단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최근 판례 보시면 노조법 41조 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 시작 전에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야 이거 만약에 위법하고 손해배상 되면 니네 큰일 나. 근데도 알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세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의 내부 의사 형성 과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행위의 정당성이 산실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즉 과거 판례처럼 해석하면 뭐다? 위임에 대한 대리투표 그리고 공개 결의, 아까 그겁니다. 화이팅! 합시다! 사후 결의. 일단 쟁행위 해놓고 결의하는 거예요. 이미 벌어졌는데 뭘? 사실상의 찬성 간주. 야, 반대할 의사 없으면 다 찬성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용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즉, 과거 판례에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확보된 경우란 뭐다? 최신 판례는 인정 안 하겠다 이겁니다. 안 하겠다. 뭐 해라? 투표해라 이겁니다. 투표. 왜? 투표만큼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왜? 니네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되니까. 그렇게. 시기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쟁행위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쟁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파업할 때 시작할 때는 내가 정당한지 위법한지 잘 모르잖아. 만약에 이거예요. 시작할 때는 정당했어. 근데 하다가 애들 때렸다고. 부시고 불 지르고. 그건 뭐예요? 그때부터 위법한 겁니다. 아셨죠? 그때도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가 있으니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해라 이거지. 그렇게. 3번 보시면 지부분해의 찬반 투표인데 이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기관들 쟁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냐면 전체 노동조합 말고 그냥 니네끼리 해라 이거예요. 어차피 니네끼리 할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쟁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의 지부분해 소속의 조합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아까 자꾸 나와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A 노조는 크게 있고 여기 다 지부별로 따로 있어요. 근데 쟁행위를 얘만 해. 그죠? 그럼 얘네가 모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얘만 해, 얘만 하면 되지. 얘만 찬성 투표 해가지고 얘만 어디 사업장에? 여기 분해 사업장에서 하겠지. 그죠? 얘만 찬반 투표해도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찬반 투표는 여러분 과거 판례랑 최근 판례를 좀 잘 알아두세요. 제가 말한 거 강조점. 4번 쟁의 찬반 투표 시기인데 원칙 상관없습니다. 왜? 법에 없어요. 찬반 투표 언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시면 판례는 큰데 봐야 될 건 밑줄 근거 보시면 돼요.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인은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 상실된다. 왜? 찬반 투표 안 하면 안 된다. 일단 원칙이 그거고.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던 사정만으로 그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 안 된다. 아까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정이 경과되고 그리고 종정 기간이 경과되고 단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 위법성 안 돼. 왜? 조정 자체는 뭐예요? 쟁의행위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 거지. 이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고. 취지 자체가. 그리고 밑에 보세요.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쟁행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실시 시기도 법률로서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게 뭐다? 노동상권 취지에 부합한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된다.
밑에 아까 나온 게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쟁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데 있는 게 아니죠. 조정 절차가. 그래서 쟁행위를 조정 절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당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행위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시기가 나올 일은 없고요. 만약에 찬반 투표가 나오면 시기를 관련 판례에 써주세요. 네. 쉽죠? 원칙 안 거치면 안 돼. 2번 조정 절차 안 거친 것만으로도 쟁행위 위법성 판단 안 돼. 세 번째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법에 없어 시기.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니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노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넘어가시면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입니다. 요게 올해 나왔죠.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절차까지 받고 이제 수단과 방법의 적용성까지 가는 겁니다. 보면 밑에 보세요. 기본 원칙. 소극적으로 노무를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쟁의행위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얘네? 쟁의인은? 뭐 하는 겁니까? 하는 게 아니고 잘 보면 일 안 하는 거죠. 뭐예요, 지금? 일 안 하는 거.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고 이거는 그냥 이해 차원에서 자, 행정쟁속법 하시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부작위라고 합니다. 즉 쟁의행위는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이 부작위,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 부작위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쟁의행위는 저걸 꼭 알아두세요. 왜? 이따 위법한 쟁의행위 업무상 방해죄 들어갈 때 완전 킥포인트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 수단과 정당 방법을 나할 때 일단 쟁의행위는 뭐다?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고 뭔가를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뭐다? 사업 운영에 차질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원칙 보세요. 기본 원칙 밑줄 긋은 거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를 전면적,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 타격을 주는 것이고 노사관계 신의성질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 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방해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 상식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마자 2번 재산권의 균형과 조화를 보시면 직장 점거인데 이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나라는 아까 봤던 것처럼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쟁행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안에 점거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해야 되니까. 자, 보면 판례는 밑줄 긋은 것만 보세요. 일부분이고 변정적, 부분적, 병존적.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입문을 들어와도 접수 데스크가 있어요. 만약에 병원이라고 치자고요. 접수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통로는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접수 데스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게 병정적이고 일부분만 점거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뭐예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인데 이 행위를 강남에서 하면 차질이 전혀 없잖아. 그죠? 차질을 주려고 일부 병정적 점거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나 모르겠고 출입문 다 막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환자 못 들어와. 이건 뭐다? 전면적 배타적 점거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그건 뭐예요? 사업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파업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런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과도한 건. 그렇게. 그래서 판례가 나오면 직장 점거는 이렇게. 일부분 병존적 오케이. 전면적 배타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구체적 검토 보시면 부분적 변조 점거의 경우에 하나여 정당성 인정. 이를 넘어서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 관리 권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건 이거예요. 자, 이해만 하세요.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A회사, B회사, C회사가 한 층에 있어요. 만약에 출입문 여기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예요. B회사 직원들이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B회사 전면적 배타적 이건 둘째치고 지금 어디가 문제입니까? 얘 못 나가요. 얘 뭐예요? 여기 지금 공용 복도를 뭐 얘가 함으로써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죠. 요거 어떻게 되냐 이거지. 정당성 판단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전혀 관련 있는 제3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 판례가. 보시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점거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밑줄 거 보세요.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뒷부분 줄 안 친 거 읽어볼게요. 제3자에 대해서까지 이를 정당이라고 하여 주거 침입의 위법성 조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A회사가 주거 침입대로 꺼져라고 하면 꺼져야 돼요. 아셨죠? 당연한 거지. 동그라미 4번이 뭐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겁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취지를 잠깐 보면 올해 나왔어요. 올해 설마 낼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로. 네. 왜냐면 너무 최근이라. 자, 사업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보세요. 건설 현장이라고 봅시다. 건설이라고 보면 그렇고 하여튼 뭐 건설이라고 보죠. 뭐 건설법 이런 거 빼고 일단 도급인이 이쪽에 넘겼고 얘네들은 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예요. 근로 제공을 도급인 사업장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보면 요거랑 잠깐 연결해 보세요. 아까 A회사, B회사, C회사, 제3자. 도급과 수급인의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도급인은 수급인이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묵시적 승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완벽한 도급이라고 보시면 얘는 그냥 얘한테 공사대금 뭐 2천만 원 딱 주면 네가 알아서 쓰고 공사 끝내놔야 내가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쟁행위를 할 때 수급인 사업장에서 하는 게 맞겠죠. 왜? 도급인 관련 없잖아. 똑같아요. A회사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B회사 애들이 A회사 가서 쟁행위하면 안 되겠지.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서 했다?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쟁행위를 왜 도급인 사업장에서밖에 할 수 없을까? 수급인이 도급인과 계약해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급인 사업장입니다. 지금 도급인 사업장, 내가 여기를 도급 줬어요. 이거 다 도배해 놓으세요 하고 맡겼습니다. A 업체에. 그럼 A 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하겠죠. 이 사람들 떼인 임금을 받으려고 파업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돼? 수급인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데 수급인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한다?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쟁행위 정당성 원칙으로 보면 어때요? 없는 거야. 왜? 관련자가 아니잖아요. 도급인은 관련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수단의 위법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고, 판례는 뭐다? 이걸 그렇게 우죠? 뭐 생활 그거 하여튼 그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다.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요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터전의 판례라고 보죠. 보시면 수급인 소득의 근로자 직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고 하는 장소로서 도급인 사업장은 수급인 소득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일을 거기서 하니까. 도급인의 사업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까지 쓰는 건데,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부분은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나와버렸기 때문에. 2번 피켓팅인데 이거 피켓팅도 나왔죠. 넘어가시면 55페이지 조문 잠깐 볼까요? 조문 55페이지에 법규정 38조 쟁행위는 그 쟁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행해져서는 안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나온 피켓팅은 여기입니다. 56페이지 위에 쟁행위에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의 폭력 협박을 하셔서는 안 된다. 자, 참가를 호소하는 설득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이거 하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이겁니다. 근데 같이 합시다 해서 끝나야 되는데 뭐예요? 입 잡아다가 끌어놓고 이런 유형력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하면 니네 가만두지 않겠다. 너네 가서 끝까지 지구까지 쫓아가도 괴롭힐 거야. 3대가 면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문제됐던 건 뭐였어요? 누가 봐도 우리 피켓팅하고 있고 우리 쟁행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대체근로 제한에 위반되고 있는 애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자리를 비워봤자 업무 차질이 안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다? 이건 막을 수 있지. 이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아?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됐고 시험지에 나온 겁니다. 올해 기출이에요. 보시면 판례에도 보시면 미주공고 보세요. 모든 사람에 의한 고지서 발송 작업은 전면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이건 다른 판례예요. 그 작업 현장에 있던 고지서를 전부 탈취하여 은닉한 행위는 피켓팅으로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회사가 날려야 될 종이를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안 되고. 최근 판례가 그겁니다. 밑줄 긋는 거 보시면 쟁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의 취지로 비추어 봐서 이 정도면 위법성을 볼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위법하면 안 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 나와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정도. 혹시 몰라서 노마자 3번 안전보호시설 요거는 판례를 조금 암기해 놓으십시오. 자, 안전보호시설은 일단 우리 법조항에 안전보호시설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안전보호시설은 어떤 거라는 걸 개념을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이런 걸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57페이지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 기능의 재반 사정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겁니다. 구체적 검토까지 보시면 이거예요.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보호라는 점에서 노조법 42조 2항의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밑에 보세요.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42조 보시면 폭행행위 등의 금지인데 56페이지 법규정 안전보호시설에 밑에 보시면 2항 보세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행위로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이거 어기면 뭐예요? 벌칙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 검토는 뭐냐면 그럼 실질적으로 안전보호시설 이거 위반해서 사람이 다쳤냐 이거야. 그러면 벌칙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면 벌칙 적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즉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판례가.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형사처벌이잖아요. 형사처벌은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명확해야 돼요. 사실관계가. 그렇게. 넘어갔으면 직장폐쇄인데 요거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